대표님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네네. 몇 번 지금 채널에 한 2번 나왔잖아요. 네네. 품격에 맞지 않은 애랑 왜 방송 댓글? 찍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랑 네. 찍으신 이유가 뭐예요? 재밌잖아요, 되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찍을 때 항상 하는 생각이 누구랑 찍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말이 나오느냐 이게 좀 결정이 돼요. 내가 이만큼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이만큼의 말할 게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하면 이게 잘 안 나올 때가 있고 말이 막 맨날 꼬일 때가 있고 어떤 사람하고 하면 술술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러셀님하고 2번 정도 찍어보니까 확실히 이 프로 유튜버다. 말을 되게 잘 끄집어내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대중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긴 해요. 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따발초처럼 그냥 하고 그걸로 끝내는 콘텐츠인데 러셀님은 거기다가 하나하나 짚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짚어주더라고 되게. 저품줄로 만들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난 질문 계속 많이 해서 네. 오늘 주제를 한번 SNS로 잡아보고 싶은데 대표님이 지금 하고 계신 SNS가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러셀님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 정도 하고 있고 온라인 카페는 2개 운영하고 있는데 미술 카페랑 와인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5개 정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 SNS를 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뭔가 사업적으로 돈을 벌고 싶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나온 말이 하나 있는 게 찐 부자들은 SNS를 안 한다. 드러내질 않는다. 그런 말이 많잖아요. 꼭 저한테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자인 척하는 새끼 하면서 까고 있는데 러셀님 부자인 척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저는 제가 어디 가서 부자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뉘앙스를 못 느꼈는데 대표님한테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진짜 부자들은 SNS를 안 한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했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 이사를 가는데 인터넷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세탁기도 없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PD님이 뭘 모르시네. 아정당이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이 아정당에서 인터넷이나 TV를만 변경하기만 해도 최대 47만 원을 줘요. 그리고 이사 가면 가전 필요하죠. 미니 가전을 렌탈만 해도 최대 30만 원까지. 그래서 총 최대 77만 원까지 당일 현금 지급을 해줘요. 근데 77만 원에 주는 건 조금 수상한데 이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PD님 일 많이 시켜요 안 시켜요? 엄청 많이 시켜요. 그렇죠. 야근 맨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업체는 상관이 없어.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이 가능하고 일요일에도 상담이 가능해요. 알뜰폰 요즘 많이 쓰는데 이 알뜰폰도 약정 없이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정당 공식 유튜브인데 여기를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을 이벤트로 준다고 하니까 우리 PD님 어떻게 해야겠어요? 구독해야죠. 그러면 이거 촬영했으니까 어디서 가입하실 거예요? 저 아정당에서 에어컨 설치하려고요. 오케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대답할 가치조차도 없는 얘기죠. 사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정말 부자의 정의를 일단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부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대한민국 0.1%냐 라고 보면 대략 한 순자산 100억 정도 있으면 대한민국 0.1% 넘어가거든요. 근데 무슨 100억 가지고 부자야. 보통 세계적으로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랑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 포함해서 크레딧 스위스 보고서를 보면 대략 한 3천만 불, 2,500만 불에서 3천만 불 정도 있으면 어느 나라를 가도 굉장히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부자들이 인식하는 부자의 기준도 금융자산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100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5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나 100억대 부자들은 다 300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모든 기준을 다 합쳤을 때 순자산이 300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누가 봐도 부자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먹고 사는데 걱정 안 할 정도의 돈이다라고 합의하는 그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도 그런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 파이어족이 최근에 유행했었잖아요. 파이어족은 아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투자도 하고 좀 하면서 돈 조금씩 불리면서 아껴 쓰면서 파이어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고, 근데 거기에도 다른 용어가 있더라고요. 넉넉하게 사는 부자 파이어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것도 기준이 한 2,200만 불, 300만 불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자라고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300억에서 400억 정도로 보죠. 그럼 그 이상 있는 사람들이 SNS를 안 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성향의 차이예요. 그리고 오히려 돈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자유를 추구한다 그러잖아요. 돈이 많으신 분들 중에 SNS 아예 관심도 없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돈이 많은데 SNS에 자랑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랑이 아니더라도 뭐 이성을 꼬실 목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그냥 자기 라이프를 그냥 공유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 중에 확실하게 이 사람은 강의팔이나 그냥 뭐 자기가 트래픽 모아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고 진짜로 있는 사람이다라고 확증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SNS 하는 사람 유명한 사례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게 반대의 증거가 너무 많아서 대체적으로 경향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조차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부자가 SNS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일단 그 반대 증거에 대한 반박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안 한다, 경향적으로 이렇다
않다라고 또 주장을 하려면 경향적인 어떤 그런 걸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경향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왜 댓글에 놓고 내가 아는 찐부자는 그런 거 안 하던데? 자기가 아는 찐부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찐부자 중에 진짜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 20년 전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20년 전에 고대에서 벤틀리랑 뭐 포르쉐랑 뭐 페라리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지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3세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도 있고 또 이제 IT 안 내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이거는 사람 성향에 따라 집안 분위기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보죠. 20대 뭐 30대 초반에 이미 지주사의 집을 다 물려받은 친구들 보면 돈 펑펑 쓰고 살아요. 진짜. 왜? 이미 조단위 회사를 자기가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회장님은 아버지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분이 다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집안의 분위기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언제 증여를 해주는지 그리고 그 아이의 성격, 성향 이거에 따라 다 다른데 어떻게 찐부자라고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마치 AB형은 이렇다, A형은 이렇다라고 하는 미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회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과 내가 아는 세계의 그 반대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데 반대 증거에 대해서 눈을 감거나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걔는 찐부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케이스 몇 개를 가져 진짜 부자는 이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부자 또는 비슷한 부자들이 전혀 다른 행동의 패턴을 보이는 게 진짜 많거든요. 저는 그런 말은 반론한 가치조차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왜 좀 심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마크 주커버그나 스티브 잡스가 맨날 옷 하나만 입고 마크 주커버그도 진짜 편하게 옷 입고 왔잖아요. 마크 주커버그는 파가니 타고 다녔습니다. 40억짜리 차 타고 다녔고 물론 자기가 가진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검소한 차를 탄 거죠. 그렇죠. 우전도 타고 다닐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그 한 면만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가 사람들은 굉장히 검소하고 삼성가 좀 화려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잖아요. 옛날에 정조영 회장 때부터 뭐 어떤 가풍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 3세 4세로 넘어오게 되면 제각각이에요. 보면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정말 이렇게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꼭 그렇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네, 미국에서도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랑 뭐 일론 머스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들이. 그쵸. 일론 머스크가 27살에 300억을 벌었고 30살에 3천억을 벌었거든요. 2200만 불을 벌었는데 27살 때 벌자마자 뭘 했는 줄 알아요? 맥라렌 F1을 샀어요. 당시에 100만 불짜리 차를. 네, 지금은 100억 정도 하는 차인데 지금은 27살에 스타트업 엑시트하자마자 바로 처음에 한 게 하이퍼카를 딱 샀었어요. 그럼 결국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이거는 헛소리다라는 게 저는 어느 정도 메타인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게 나오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사회 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거를 경향적인 특수성을 뽑아내려면 메타인지를 넓혀가지고 다양한 사례들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경향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사회과학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일단 뭐 확정 편향, 자기 인지적인 평양대로 사회를 받아들이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추가되는 게 SNS랑 유튜브 이런 데서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부자인 척해서 그리고 나 뭐 몇백억대 부자야 뭐 이렇게 최근에 전청도 사건이 그걸 아주 여실히 보여줬던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슈퍼카가 딱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사기를 칠 때는 슈퍼카 하나면 좋겠어요. 그때는 슈퍼카가 희소자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동호회 생활 많이 해봤잖아. 근데 거기 보면 50%가 사기꾼이야. 아니 영업하러 나온 사람이나 진짜로 그래요. 50%가 사기꾼이야.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먹혔어. 왜? 희소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슈퍼카 2대 3대 사서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3개월 후에 다 저당 잡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막 공매로 넘어가고 이런 차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슈퍼카가 너무 흔해지니까 이걸로 이제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디로 트렌드가 넘어갔냐? 럭셔리 주거지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단기 렌트를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 펌핑 딱 해서 투자해라 해가지고 투자하고 받고 아니면 그런 사기 유형이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자기가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영업이익을 그렇게 내본 적도 없는데 영업이익을 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강의를 팔고 그런 돈벌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좀 갖는 그래서 이제 야 저렇게 자랑하는 애들은 다 사기꾼이야. 다 강의팔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섞여 있다 이거죠. 사기꾼도 있고 강의팔이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이거 섞여 있는 걸 발라내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좀 능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해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다기보다 뭔가 내가 그냥 내 문화 라이프나 이걸 되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브이로그를 올리셨더라고요. 아이를 네. 저는 그런 거 올리실 걸 상상을 못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항상 촬영했을 때 컨텐츠는 부엌이야. 부엌에서만 나오다가 거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쩐 일로 이분이 여기까지 여기를 노출하시는 거지? 이거를 왜 나의 이런 라이프를 다 보여주시는 건지 이건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아이 브이로그 찍은 거는 그 당시에 컨텐츠가 없어서 찍은 거고요. 컨텐츠를 저도 일주일에 뭐 3번, 4번씩 올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컨텐츠가 없어서 그냥 주말에 아이를 보면서 그냥 대충 찍은 거고요. 컨텐츠를 거의
기획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여태까지 어떻게 새내기 깨로 쳐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블로그에다 글 쓰고 정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라이브하고 이걸로 편집하고 이래 왔던 거고 차도 재경이랑 저녁 약속을 가는 길에 찍었어요.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찍거든요. 제가 본업이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어차피 본업이 저한테는 더 중요하니까. 어쨌든 근데 그걸 왜 찍었냐? 일단 첫 번째로는 콘텐츠가 없어서 찍은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아이가 노출됐을 때 이게 안 좋지 않냐. 근데 너무 애기 때는 상관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만약 얘가 초등학생이나 이러면 얼굴이 이미 형태가 딱 갖춰진 상태에서 찍으면 유괴를 당할 수도 있고 뭐 범죄 표적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아직은 뭐 돌밖에 안 지난 아이라서 그 정도는 찍어도 되겠다. 세 번째로는 그런 기록들을 좀 남겨놓고 싶은 욕심도 좀 있었고 저는 항상 제가 유튜브에 안 올릴 뿐이지 제가 만약에 와이프랑 같이 뭐 해외여행을 가요. 저 다 찍어요 그걸. 그리고 저 개인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어요. 절대 안 올리죠 그런 거는. 제가 원래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 소장용이 기록용으로 남기고 싶으면 다 그냥 저장해서 나만의 보기를 하거나 블로그도 아니고 그냥 나의 메모장이나 이런 걸 다 정리를 해놓으셔도 되는데 기록을 남겨놓고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또 그런 것도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정말 너무 좋아서 했었어요. 일단 저는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관종기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건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고. 대표님은 있으세요? 당연하죠. 아니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하죠. 뭐. 근데 제가 13년 전부터 블로그를 했는데 블로그는 진짜 돈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블로그에서 뭐 광고를 받고 이런 적은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수익화하는데 좀 도움이 됐는데 한 5, 6년 정도 키우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서 인플루언서가 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A1을 같이 재경이랑 창업했을 때 초반에 이게 프로모팅 해주는 역할로 엄청 잘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를 제가 파는 거나 뭐 도로에서 파는 거나 뭐 러셀님이 파는 거나 어차피 차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제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유통인 거잖아요. 결국 유통은 전 신뢰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하는 거면 사고차도 아닐 거고 그리고 얘는 잃을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속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뢰를 파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마케팅이었죠. 이제 블로그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도대체 어떤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최근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어요. 그것도 흑자가 한 100만 원 정도 납니다. 한 달에. 그 정도밖에 안 나요. 편집비라는 거 다 빼고 나면 가시적인 비용만 포함했을 때 그 정도인데 이제서야 적자를 면한 정도고 그전엔 계속 적자 보면서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유튜브는 광고를 안 받으면 흑자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받지 않으면 절대 이게 적자를 면할 수 없죠. 그러면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네, 왜냐면 대표님은 적자 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밝혔잖아요. 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몇 년 동안 하셨나요? 첫 번째로는 제가 예전에 제 유튜브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말 유튜브 통해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인맥이 그물망처럼 쫙 뻗어나가거든요. 나와는 완전히 다른 섹터에 있는 거기서 거의 끝판왕을 찍은 사람들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딱 하니까 경제 유튜버 김단태 있잖아요. 그 친구도 찐인 친구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경제 유튜버인데 그 친구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할 때 가장 큰 효익이 뭐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 다양한 섹터의 사람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경제 유튜버이기 때문에 뭐 기업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같이 막 보자고 막 하고 그리고 그쪽이 아니더라도 투자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얘를 다 하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네트워킹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단순히 구독자만 많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봤을 때 이 유튜버는 찐이다. 이 컨텐츠들은 정말 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게 느껴져야 그 사람들이 컨택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100만, 200만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이 사람하고 친해져서 뭐 영리적인 목적을 얻으려고 친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호기심에 다가가는 거거든요. 물론 컨텐츠를 조금 더 대중적으로 가져가고 50만, 100만으로 가면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광고 수익이 많지만 만약 그렇게 갔을 때는 이 사람들하고의 컨택 포인트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효익은 이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브릿지를 유튜브가 정말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제가 항상 오프라인이나 사석에서 누군가는 저희 채널 컨텐츠를 요구를 하기도 하지만 내가 유튜브를 안 했다면 과연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제 채널 방향성을 바꿨을 때 터보님 영상이 제일 영향이 컸거든요. 저렇게 진짜 대충 찍어도 될 수 있구나. 진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그대로 말해버리는. 언젠가 내가 저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게 제 목표였는데 진짜 우연치 않게 현석이 형을 알게 됐고 또 이렇게 더 알게 됐고 그래서 저번에 터보님이 한번 보자고 했을 때도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유튜브를 안 했다면 과연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장점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럼 반대로 이제 단점도 있잖아요. 어찌됐건 나의 사생활을 다 오픈을 해야 되는데 혹시 대표님은 단점이 뭐가 있으셨어요? 실제 경험해본 게? 저는 사실 사생활을 오픈을 아예 안 하고요. 저는 유튜브에서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회사원이라고 항상 소개를 했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잘 안 해요. 이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사기꾼이다. 근데 그렇게 볼 사람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제 컨텐츠들을 계속 봐왔으면 사생활을 오픈을 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그로를 끌려고 하면 뭐 미술품 오늘 뭐 샀습니다. 이런 게 가장 어그로로 좋잖아요. 10억짜리
안 하셨으면 오늘 10억 썼습니다. 이런 게 가장 사람들 끌어들이기 좋은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사실 그렇게 하는 순간 뭔가 제 주변에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컨택 포인트가 만들어졌던 사람들이 저를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얘도 그냥 그런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로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거고 단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스시야 같은 데 갈 때 예전에 터즐링 가이드 한참 할 때 맛집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와인 쪽에 있는 사람 다 본 것 같아요. 제 채널을. 근데 스시야 같은 데 갔을 때 테이블 빨리 딱 앉잖아요. 딱 앉아서 먹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사진 한번 같이 찍으면 안 되냐. 제가 와이프도 있었고 옆에 친구도 있었어요. 옆에 친구도 있고 4명이 같이 먹었는데 술 먹다 보면 욕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 사람이 이렇게 좀 비속어도 쓸 수 있고 잘 쓰시잖아요. 네, 전 잘 써요 되게. 제가 굉장히 잘 씁니다 그거를. 근데 그런 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약간 좀 시선을 계속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알아본 것 때문에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마스크를 써서 아무도 날 못 알아보겠지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또 목소리 듣고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래서 이런 점은 좀 불편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저도 목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엘리베이터에서 와이프랑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께서 목소리 들어보니까 알겠네. 이거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죠. 진짜 터보 대표님 마스크 벗는 모습이 그 눈매만 봤을 때랑 상상이 안 돼요. 달라요. 진짜 저도 너무 달라가지고 놀랐는데 옛날에 선글라스 끼고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 이렇게 합성해보면 좀 이렇게 나오는. 근데 제가 궁금해서 그냥 터보 83 이렇게 쳐보니까 막 커뮤니티에 터보 뭐 하는 사람이 막 아빠가 누구이 막 별의별 진짜 추리를 하고 근데 나는 이해는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추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이고 뭐 하는 집이고 이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저는 항상 사람들은 메신저에 대한 팬덤으로 그 사람을 팔로우를 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리고 메신저의 매력이 높아져야 채널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저라고 하는 메신저의 매력을 좀 높여줄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조금 더 인간적인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항상 사회 이슈나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너무 딱딱하게 얘기를 하고 되게 비판적인 스탠스를 많이 취하기도 하고 제가 어떤 거를 리뷰할 때 그래도 소비자들 내가 진짜 실소비자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알려줘야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전 얘기를 과감없이 하잖아요. 업자들하고 찍을 때에도 제가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 것들이 있어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또 업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인데 약간 이 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초보자들은 분명히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래가지고 미술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다가 이제 갤러리스트들하고 아트 딜러들이 전화가 와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좀 그런데요 막 이렇게 항의 전화 비슷한 걸 좀 받은 적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컨텐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되게 엄청 이성적이고 그리고 엄청 비판적인 사람이고 엄청 까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까칠한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되게 좀 털털한 편인데 그런 게 네. 근데 아까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연락이 온다 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갑자기 뜬금없이 궁금한 게 대표님께서 지금 유튜브 하는 건 세상만서 다 아시잖아요. 지인들도 알고 가족분들도 아실 거라니까. 어찌됐건 가족분들 자산이 많으시고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보수적이시잖아요. 부모님들은 그거 가지고 혹시 왜 유튜브 굳이 이렇게 해서 하냐라고 이렇게. 저희 부모님은 안 그래요. 저희 부모님은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항상 그런 마인드였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어릴 때도 그렇게 컸어요. 저는 학교도 고3 때 검정고시 봤거든요. 고3 때 자퇴를 하면 그 해에 검정고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 재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을 한 번 봤지만 자동 재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03학번인데 근데 그때도 만약에 검정고시 패스를 못하면 중졸이 되는 거잖아요. 공부를 진짜 못하다가 검정고시 보고 1년 반 정도 공부를 해서 그 고대를 갔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과정들을 보면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그 자식이라고 막 보도만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제가 나인원 한남 처음 분양받을 때에도 그래도 저희 집이 못 살진 않으니까 보통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네가 알아서 해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는 일들이 좀 잘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분양 대금 넣고 막 했는데 어쨌든 그랬던 과정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이렇게 해줬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처음 들어본 얘기라서.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서. 네. 개인적인 얘기지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